15. 나는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나 자신이 이전에 10,000번 죽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사람들이 사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는 시간의 광대함을 알고 있다. 월트 휘트먼. 꿈에는 많은 기능이 있다. 꿈은 낮에 경험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꿈은 종종 상징과 은유의 형태로 실마리를 제공하여 대인관계, 두려움, 일, 감정, 질병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꿈은 우리가 열망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도움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소망 충족의 형태로 심리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꿈은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현재의 사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 꿈은 불안과 같은 정서적 자극에 가면을 씌워 잠을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꿈에는 더 심층적인 기능도 있다. 꿈은 억눌리거나 잊혀졌던 기억들을 회복하는 길을 제공한다. 그 기억은 어린 시절의 것일 수도 있고 유학이나 태내의 경험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다. 꿈속에서는 전생의 파편과 같은 기억들이 언뜻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꿈의 주인공이 탄생하기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경우는 전생의 기억일 가능성이 크다. 심령적이거나 예지적인 꿈도 있다. 이런 특별한 꿈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이런 꿈의 정확성은 천차만별이다. 이건 미래라는 것이 개연성과 불가피성이 혼재한 체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심령적 혹은 예지적 꿈은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꾸었던 꿈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면 누구나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꿈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심령적 꿈의 한 유형이다. 그 소통의 대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영혼 혹은 의식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천사, 교사, 안내자의 모습을 띤 영적 존재와 의사소통을 하는 꿈도 있다. 이런 꿈을 통해 얻게 되는 메시지들은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다. 여행하는 꿈도 있다. 이런 꿈에서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꿈속에서 본 장소의 세세한 모습들이 나중에 모두 사실 그대로임이 밝혀지기도 한다. 꿈을 꾸고 나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실제로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기시감이나 친숙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꿈속에서 지구상의 장소가 아닌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꿈은 꿈을 꾸는 주인공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때가 많다. 이럴 경우 꿈속에서 신비로운 사건을 겪거나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잠을 자는 동안 일상적인 에고나 의식의 장벽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유형의 여행하는 꿈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지혜는 당사자의 인생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날 밤이 지나 아침이 다가올 무렵 엘리자베스는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꿈을 꾸었다.
엘리자베스는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진찰실을 찾아왔다. 내가 엘리자베스를 만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평가도 달라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 엘리자베스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지고 더 참을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었다. 어젯밤 꿈은 평소의 꿈하고 많이 달랐어요. 엘리자베스가 힘을 주어 말했다. 다른 때보다 더 생생하고 진짜 같았어요. 지금도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선생님도 아시지만 평소에 저는 꿈꾼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동안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어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다. 머리맡에 꿈 기록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기억나는 꿈의 내용을 메모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꿈에 대한 기억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꿈을 기록하는데 게을렀고 면담 치료를 위해 진찰실을 찾아올 무렵이 되면 꿈의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세한 내용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꿈은 달랐다. 너무나 생생해서 세세한 내용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 제가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도 없고 등이나 천장에 매달린 불도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벽이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벽이 뜨거웠습니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도 뜨겁진 않았어요. 벽을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럼 그 방 안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그 방이 도서관 아니면 그 비슷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책장이나 책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방 한쪽 구석에 스핑크스 상이 있었어요. 그 상 양옆에 낡은 의자가 2개 놓여 있었고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옛날 의자들이었어요. 요즘 만들어진 것들하고는 달랐어요. 거의 돌 아니면 대리석으로 만든 왕자처럼 보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잠시 침묵했다. 방금 이야기한 의자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눈동자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내가 물었다. 스핑크스 상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이 도서관이 우리가 비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생각났어요.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고 밤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죠. 8다리로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잖아요. 아마도 스핑크스 상은 이 수수께끼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모든 수수께끼하고 관련이 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동의를 표시했다. 나는 오이디푸스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수수께끼를 처음 들었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스핑크스가 그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모종의 암시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도서관의 구조나 나아가 위치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꿈을 꾸고 있는 인간의 의식은 매우 복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이었다. 그걸 알아낼 수 있을 만큼 그곳에 오래 있질 못했어요. 그 방에 다른 것은 없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즉시 대답했다. 가까운 곳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긴 흰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아마 그곳에 사서였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들여보내 주었어요. 도대체 무슨 도서관인데 책이 한 권도 없죠? 내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냥 손을 쭉 내밀면 나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손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순식간에 책이 나타났어요. 벽에서 곧바로 튀어나와 내 손 안에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종류의 책을 받았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나에 대한, 나의 생애들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열어보기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안엔 뭔가 나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게 될 어떤 것이. 그 사서가 도와주지 않던가요? 전혀요. 그분은 그냥 소리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장미가 가시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난 결국에는 그분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책을 읽게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끼어들었다. 그것이 꿈의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도서관을 나와서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나 말고 15에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젊은 남자가 오빠처럼 아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찰스 오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오빠가 있었다. 어떤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엘리자베스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있었어요. 나는 엘리자베스가 이미 이상한 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마당에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자베스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게 강렬한 갈색 눈동자를 지닌 남자는 처음 보았어요. 눈동자가 아름다운 자줏빛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갈색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키가 아주 컸고 흰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요. 너무나도 강렬한 사랑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계획의 일부이고 그 계획은 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그 느낌들이 그 사람에게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원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 나갔어요. 다른 것은요?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구름 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꿈의 내용은 전부 기억나는데 그 느낌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 동안 그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의 꿈 이야기는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개입해 들어온 또 하나의 사례였다. 한 여인이 나의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를 읽고 편지를 보내온 일이 있었다. 그런 책을 써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그 책에 담긴 정보가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두 가지 꿈은 2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꾼 것들이었다. 여인의 편지는 허리케인 앤드루가 나의 진찰실을 핥히고 지나갔을 때 분실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장차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특별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인은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았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여인은 점점 초조한 생각이 들었다. 데이비드는 어디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생생한 꿈을 꾸었다. 천사가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그대는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9년 6개월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여인은 동의했다. 두어 달이 지나 여인은 임신을 했고 얼마 뒤에 데이비드가 태어났다. 데이비드는 과연 특별한 아이였다.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사랑이 많았다. 여인은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을 가리켜 나이 많은 영혼, 오래된 영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여인은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마침내 꿈은 현실로 나타났다. 데이비드는 희귀한 종류의 뇌종양으로 정확히 19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여인은 죄책감 속에 분노와 슬픔과 낙담에 빠졌다. 왜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던가? 데이비드가 죽은 것은 결국 나의 책임이 아닐까? 데이비드가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여인은 또다시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놀랍게도 데이비드가 바로 그 천사였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16. 어린아이에 불과한 존재가 수많은 사실들을 단기간에 터득함으로써 그 사실들을 처음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줄 때 이것은 인간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이다. 키케로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페드로는 상상 속의 문을 지나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로 걸어 들어갔다.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는 분명히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깊은 트랜스 상태에 머물면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들에 누워 있어요. 지금은 밤이에요. 공기가 차갑고 맑아요. 별이 많이 보여요. 혼자 있습니까?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페드로가 들어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내고 싶었다. 나는 나예요. 12살 정도가 됐어요. 머리칼은 짧아요. 나는 나라고요? 나는 이때까지도 페드로가 전생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네. 페드로의 대답은 간명했다. 멕시코의 소년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정황이 이해가 된 나는 관심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나는 페드로의 마음이 수많은 시기 중에서 하필 그 시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고, 페드로가 어린 시절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한 느낌이에요. 밤하늘에는 아주 평화로운 뭔가가 있어요. 별들은 언제나 아주 친근하고 정답게 느껴져요. 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는 별자리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별에 대해 공부하고 있나요? 거의 안 해요. 아주 조금. 난 혼자서 별에 관한 책들을 읽어요. 하지만 그냥 별들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아요. 가족 중에서 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나 혼자예요. 나는 이 시기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페드로의 더 높은 자아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 대화의 상대는 더 높은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확장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12살짜리 소년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밤하늘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왜 하필 이 기억을 선택했습니까? 페드로는 잠시 말이 없었다. 흐릿한 오후의 햇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별들은 나에게는 선물입니다. 별들은 위안입니다. 별들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교향곡입니다. 나의 영혼을 씻어주고 내가 잊어버렸던 걸 생각나게 해줍니다. 알듯 모를 듯한 페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더 있습니다. 별들은 나를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페드로는 다시 침묵했다. 나는 그를 쉬도록 놔두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밤하늘은 인류보다도 훨씬 긴 세월 동안 존재해왔다.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는 모두 그 오래된 교향곡을 들어온 것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운명 역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표현은 매우 선명했지만 그 의미는 전혀 선명하지 않은 생각이었다. 나 역시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페드로의 운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하나의 명령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 예언이 되었다. 엘리자베스와 페드로 같은 환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나아가 정신치료에 대해 내가 지니고 있던 믿음에 도전을 제기해 오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매일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 혹은 최소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명상을 통해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하면 갖가지 생각과 이미지와 개념들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한 생각이 긴박한 메시지와 함께 날아들었다. 그것은 내가 만성적인 증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환자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명확한 시각이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 퇴행 치료를 받거나 시각화 기법을 배우거나 영적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아오고 있던 환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를 거쳐간 수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나의 책들이 출간되기 전에 치료를 받았던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제 와서 내가 그들을 더 명확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았다. 나는 그 수많은 장기 환자들에게 교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나는 그들이 습관적으로 기대는 목발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고 촉구하지 못하고 낡은 역할에 안주하고 있었다. 나 역시 환자들에게 의존하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 대신 음식값을 지불하기도 했고 나를 추켜 세우기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나를 우리 사회에서 숭배받는 의사의 전형으로 만들었다. 나는 나의 에고를 직시해야 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직시해 나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중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 법이었다. 나에게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올바른 행위에 전념하기 위해 나는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나는 나의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했다. 그렇게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햇빛에 안개가 걷히듯 사라졌다. 나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건 에고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환영이었다. 나는 모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했다. 겉모습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였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오직 영적인 차원에서 발언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 욕구는 내 안에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 안에 신성으로부터 솟구치는 것일 때에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의 환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나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도 나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잠시 서로 가르칠 수 있지만 상대의 가장 깊은 욕구는 결코 충족시켜 줄 수 없다. 그 욕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교사이자 치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숭배를 받을 만한 존재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일 뿐이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퀴를 이루고 있는 살들일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박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등 20대나 30대 시절에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직함과 외피로 자신을 가린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회적 호칭이 주어지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가득 찬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비롭고 친절하고 평화로우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이다. 단지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기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에고이다. 우리의 시야는 흐려져 있다. 우리의 가치들은 전도되어 있다. 그동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절망적인 벽에 부딪혀 나에게 고민을 토로해왔다. 그들은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치료자들에게 그들 역시 영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에고가 만들어낸 벽에 가로막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건강과 기쁨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용기는 환자뿐 아니라 치료자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